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주무시다가 막 소리를 지르거나 꿈에서 누군가와 싸우는 것처럼 팔다리를 휘젓고 발길질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옆에 주무시던 배우자께서 아이고 이 양반아 잠버릇 고약하네 하고 핀잔을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일이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잦다면 이건 절대 잠버릇이라는 말로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교수님, 제가 밤에 자꾸 헛것을 보고 소리를 질러요 라며 걱정스레 말씀하시곤 하는데 저는 이럴 때 꼭 뇌 건강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뇌 속에 아주 나쁘고 치명적인 독성 찌꺼기가 쌓여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매하면 떠올리는 베타 아밀로이드나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알파시누클레인 같은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바로 이런 것들이 뇌세포를 죽게 만드는 독성 단백질, 즉 뇌 찌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찌꺼기들은 우리가 나 왜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혹은 요즘 왜 자꾸 손이 떨리지? 하고 불편한 증상을 느끼기 훨씬 전부터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전부터 우리 뇌 속에 아주 조용히 그리고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을 때는 뇌 속에 그 독소가 너무 많이 쌓여서 손을 쓰기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무서운 찌꺼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쌓이기 전에 매일매일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겠죠. 다행히도 우리 몸에는 이 뇌 찌꺼기를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아주 특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글림프계라고 불리는 뇌 청소 시스템입니다. 이 글림프계는 아주 특별한 시간, 바로 우리가 아주 깊은 잠, 특히 서파 수면이라는 단계의 잠을 자는 동안에만 가장 강력하게 작동해서 낮 동안 쌓인 뇌 찌꺼기들을 뇌 척수액으로 싹 씻어내줍니다. 그러니 우리의 10년 뒤, 20년 뒤 뇌 건강을 지키려면 이 글림프계가 밤사이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고마운 청소 시스템이 고장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우리 몸은 이 찌꺼기가 쌓이고 있다고, 청소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위험한 잠꼬대처럼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뇌 찌꺼기들이 쌓일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전조 증상들, 특히 파킨슨병의 강력한 신호로 불리는 그 위험한 잠꼬대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뇌 건강을 미리 챙길 수 있게 돕는 아주 쉬운 실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함께 뇌 건강을 꼭 지키겠다고 다짐하신다면 댓글에 건강, 이 두 글자만 간단히 남겨주세요. 자, 제가 밤에 소리를 지르거나 발길질을 하는 그 위험한 잠꼬대가 뇌 찌꺼기가 쌓이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무서운 잠꼬대의 정확한 의학적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증상의 정식 명칭은 바로 렘수면 행동장애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하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얕은 잠과 깊은 잠, 그리고 꿈을 꾸는 잠을 반복합니다. 이 꿈을 꾸는 잠의 단계를 의학적으로 렘수면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정상적인 경우라면 우리가 이 렘수면 단계, 즉 꿈을 꾸는 동안에는 우리 뇌가 아주 현명한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뇌에서 꿈은 생생하게 꾸게 만들면서도 우리 팔다리 근육은 완전히 전원 차단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근육을 마비시켜서 우리가 꿈속에서 아무리 뛰고 싸우고 도망을 다녀도 실제 몸은 침대 위에 얌전히 누워있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 이 기능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 밤 꿈꿀 때마다 침대에서 떨어지고 벽에 부딪혀서 다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렘수면 행동장애는 바로 이 전원 차단 장치가 고장난 상태를 말합니다. 뇌의 특정 부위, 특히 뇌간이라는 곳에 문제가 생겨서 꿈을 꾸는데도 근육이 마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꿈에서 누군가에게 쫓기면 실제로 침대 위에서 발길질을 하고 꿈에서 소리를 지르면 실제로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애고하고 앓는 소리를 내거나 몸을 뒤척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격렬하고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 살려 하고 비명을 지르거나 옆에서 자는 배우자를 적이라고 착각하고 때려서 다치게 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원 차단 장치는 도대체 왜 고장이 나는 걸까요? 여기에 바로 파킨슨병과 연결되는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뇌 찌꺼기가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독성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최근 수많은 연구, 특히 2023년에 발표된 국내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찌꺼기가 우리 뇌에 쌓이기 시작할 때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이 렘 수면을 조절하는 뇌간 부위를 가장 먼저 공격하고 손상시킨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렘 수면 행동장애가 나타났다는 것은 뇌 청소 시스템이 알파시누클레인을 제대로 치우지 못해서 이미 뇌간이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렘 수면 행동장애를 그토록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이 증상이 있는 분들은 당장은 손이 떨리거나 행동이 굼뜬 증상이 전혀 없더라도 향후 10년, 15년 뒤에 파킨슨병이나 혹은 루이소체 치매 같은 관련 퇴행성 뇌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이 일반인보다 몇 배나 높다는 것이 이미 수많은 통계로 입증되었습니다. 반면에 만약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가 주로 쌓인다면 그건 뇌간보다는 우리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을 먼저 공격해서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찌꺼기가 쌓이든 결국 문제는 이 찌꺼기를 치우는 뇌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엇이 이 중요한 뇌 청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그 진짜 범인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우리 어르신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위험한 잠꼬대로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렘수면 행동장애가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뇌 찌꺼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우리 뇌의 이 성실한 글림프계 청소 시스템이 고장나서 이 무서운 찌꺼기들을 놓치게 되는 걸까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글림프계라는 뇌 청소 시스템은요, 아주 특별한 청소부와 같습니다. 이 청소부는 낮에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활발하게 깨어있고 뇌를 쓸 때는 뇌가 바빠서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청소부는 반드시 아주 깊은 밤, 즉 우리가 깊은 수면 단계에 빠졌을 때만 나와서 일을 시작합니다. 뇌세포 사이의 공간이 이때 활짝 열리고 뇌척수액이라는 청소 용액이 콸케이 쏟아져 나와 뇌 구석구석 쌓인 찌꺼기들을 씻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청소부가 막 일을 시작하려는데 누가 자꾸 불을 켜고 끌었다 껐다 하고 시끄럽게 깨우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부가 이래서는 도저히 일 못하겠다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겠죠. 청소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르신들의 이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뇌 청소부를 매일 밤 쫓아내는 아주 강력하고 고약한 진짜 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왼쪽으로 자야 하나, 오른쪽으로 자야 하나 이런 수면 자세에만 신경을 쓰시는데 사실 그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하고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이것입니다. 본인은 8시간 푹 잤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밤새 뇌가 전쟁을 치른 겁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어떻게 뇌 청소를 방해하는지 제가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코를 드르렁 골다가 어느 순간 컥 하고 숨이 딱 멈춥니다. 이게 10초, 20초 이어지면 우리 몸의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 뇌의 관제탑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주인이 숨을 안 쉰다. 산소가 부족하다. 하면서 비상경보를 울립니다. 이 비상경보가 바로 뇌를 각성시키는 겁니다. 즉,
깊은 잠에 빠져있던 뇌를 얕은 잠 단계로 강제로 확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러면 당사자는 숨을 푸하하고 몰아쉬면서 다시 호흡을 시작합니다. 본인은 정작 잠에서 깬 줄도 모르고 다시 잠에 빠져들죠. 문제는 이런 일이 하룻밤에 적게는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씩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럼 뇌가 어떻게 될까요? 뇌 청소 시스템이 작동하려고 깊은 수면 단계로 겨우 들어갔다가 숨이 멈추면 다시 얕은 잠으로 쫓겨나고 또 겨우 들어갔다가 쫓겨나고 이걸 밤새 반복하는 겁니다. 뇌 청소부가 청소 도구를 꺼내기도 전에 계속 쫓겨나는 셈이죠. 뇌 청소가 시작조차 될 수 없는 겁니다. 최근 서울대학교와 하버드 의대가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도 이 수면 무호흡증이 뇌압을 상승시키고 뇌 척수액의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해서 뇌 청소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망가뜨린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뇌 찌꺼기가 안 쌓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다른 방해 요인도 있습니다. 특히 술입니다. 저녁에 잠 잘 오라고 반주 한두 잔 하시는 거, 이게 아주 나쁩니다. 알코올은 그 자체로 뇌 청소 시스템의 배출 기능을 30% 이상 직접적으로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청소부에게 술을 먹여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도 문제입니다. 이런 병들은 뇌혈관 주변의 미세 순환을 망가뜨려서 청소 용액인 뇌척수액이 구석구석 잘 흘러다닐 수 있는 길 자체를 좁고 뻣뻣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제 진짜 원인이 보이시죠? 다음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예수면 자세에 대한 잘못된 가짜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바로잡고 뇌 청소 효율을 극대화하는 진짜 해결책을 명쾌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셨다면 앞으로도 좋은 의학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수면 무호흡증이 내 이야기 같아서 걱정되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점검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인터넷에 떠도는 수면 자세 이야기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하나씩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똑바로 누워 자면 뇌 청소에 최악이다.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2015년에 미국에서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쥐들을 옆으로 눕힌 자세, 똑바로 눕힌 자세, 엎드린 자세로 재우면서 뇌 노폐물 제거 효율을 봤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옆으로 누운 자세가 가장 효율이 좋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악은 똑바로 누운 자세가 아니라 엎드려 자는 자세였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는 중력 때문에 혀가 뒤로 밀려서 기도를 막기 쉽습니다. 즉, 수면 무호흡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자세인 것이죠. 그러니 뇌 청소 효율이 직접 최악이라기보다는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해서 간접적으로 뇌 청소를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오른쪽으로 자면 소화가 안 돼서 뇌 청소를 막는다. 이것도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위산 역류가 있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더 잘 넘어와서 속이 쓰릴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특히 신부전 환자분들은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압박감을 느껴서 오히려 오른쪽으로 누워야 잠을 편하게 주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마다 가진 병력과 조건이 다 다르니 오른쪽은 나쁘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이게 가장 심각한 왜곡입니다. 왼쪽으로 자면 뇌 청소 효율이 25% 더 좋다. 이건 정말 아무 근거 없는 완전히 잘못된 가짜 정보입니다. 2015년 쥐 실험 어디에도 왼쪽이 오른쪽보다 낫다는 결론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 25%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추적해보니 이건 수면 자세 연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수면 부족 관련 연구에서 나온 숫자였습니다. 잠을 못 자게 한 그룹이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25에서 30% 더 높았다는 내용이었죠. 즉 누군가가 옆으로 자는 게 좋다는 쥐 실험과 잠 못 자면 찌꺼기 쌓인다는 다른 연구의 숫자를 제멋대로 가져다가
왼쪽으로 자면 25% 좋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제 정리되시죠?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제가 딱 순서를 정해드립니다. 첫째, 최우선 순위입니다. 수면 자세보다 100배 중요합니다. 바로 수면 무호흡증을 확인하고 치료받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코골이가 아주 심하거나 낮에 이유 없이 졸립거나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수면다원 검사를 꼭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으셨다면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10년 뒤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양압기가 바로 아까 말한 뇌 청소부가 일할 수 있는 깊은 수면 시간을 확보해주는 유일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금주입니다. 저녁에 드시는 술은 뇌 청소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독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씩 숨이 차게 걷는 유산소 운동은 뇌 혈류와 뇌척수액 순환을 도와 글림프계 자체를 활성화시킵니다. 물론 혈압, 혈당 관리도 기본입니다. 셋째, 영양 보조입니다. 오메가3, 특히 DHA 성분은 우리 뇌세포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뇌세포가 유연해져야 그 사이로 청소 용액인 뇌척수액이 더 잘 흘러다닐 수 있겠죠. 청소 파이프에 기름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넷째, 이제야 수면 자세가 나옵니다. 특정 방향에 집착하지 마시고 본인의 수면 무호흡증이나 위산 역류를 악화시키지 않는 옆으로 누운 자세를 권장합니다. 이때 무릎 사이에 바디 필로우 같은 긴 베개를 끼고 주무시면 척추에도 무리가 가지 않아 좋습니다. 최근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MRI의 특수 기법을 통해 이 뇌 청소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를 ALPS 지수라는 수치로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퇴행성 뇌 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가짜 상식을 바로잡고 진짜 해결책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시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명쾌했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을 지키시겠다면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뇌 청소 시스템, 글림프계에 대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혹시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분들을 위해 제가 딱 3문장으로 오늘 배운 핵심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치매와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뇌 찌꺼기는 우리가 증상을 느끼기 10년, 20년 전부터 뇌 속에 조용히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무서운 찌꺼기 청소는 오직 우리가 깊은 수면에 빠졌을 때만 작동하는 글림프계가 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따라서 뇌 청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하는 수면 자세 논쟁이 아니라 바로 그 깊은 수면 자체를 통째로 빼앗아가는 수면 무호흡증을 찾아내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을 푹 잔다는 것의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셔야 합니다. 단순히 8시간, 9시간 오래 누워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밤새 숨이 턱턱 막히면서 뇌가 수십 번씩 깨어난다면 그건 8시간 잠을 잔 게 아니라 8시간 동안 뇌를 괴롭힌 것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숨을 잘 쉬면서 깊게 자느냐,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제가 2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뇌 건강은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밤 내가 어떻게 자는지, 오늘 저녁 내가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그 사소한 습관들이 10년, 20년 쌓여서 뇌 찌꺼기를 만들기도 하고 맑은 뇌를 지켜내기도 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수면 무호흡증 점검을 예약하시고 오늘 밤부터라도 취침 전술 한 잔을 내려놓는 그 작은 실천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딱 하나라도 실천해 보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나도 할 수 있다는 큰 응원과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계단 오르실 때 다리에 힘이 없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병뚜껑 하나 여는데도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가족한테 부탁하신 적 있으신가요?
괜히 민망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늙었나 싶어서 속상하셨을 겁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이 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명확한 이름이 있는 질환입니다.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점점 빠지면서 힘을 잃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근육이 얼마나 빠르게 빠지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인터넷이나 TV에서 매일 1%씩 빠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명백한 과장입니다. 만약 정말 매일 1%씩 근육이 빠진다면 100일 후엔 근육이 하나도 안 남아야 하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확한 의학 통계는 이렇습니다. 50대 이후부터 우리 몸의 근육량은 매년 1년에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10년이면 대략 8%에서 20% 정도 빠지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과장된 정보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근육 감소가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 전체에 연쇄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왜 단백질을 열심히 먹어도 근육이 안 붙는지, 그 숨겨진 이유가 뭔지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밥상 위에 올릴 수 있는 계란이나 두부 말고 훨씬 더 효과적인 단백질 식품 3가지를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드시면 근육 만들기는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의학적 사실과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명쾌한 해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3가지 식품 이름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쉬우면서도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근육이 빠지면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첫 번째, 낙상입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넘어집니다. 집 안 화장실에서, 문턱에서, 계단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골절입니다. 넘어지면 끝이 아닙니다. 근육이 적으면 뼈를 보호할 쿠션이 없어서 바로 골절로 이어집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정말 무섭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진 어르신 중 절반은 1년 안에 돌아가십니다. 골절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시고 누워 계시면서 다른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체 기능 저하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혼자 화장실 가기, 옷 입기, 밥 먹기, 이런 기본적인 동작조차 어려워집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병원 가기 전에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악력 검사입니다. 악력계로 손 힘을 재는 겁니다. 남성분은 28kg, 여성분은 18kg 미만이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악력계가 없으시면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시면 무료로 측정해 주십니다. 두 번째, 의자 일어서기 검사입니다. 팔짱을 끼고 의자에 앉으신 다음 5번 연속으로 일어나는 시간을 재보세요. 10이 최소 15초 이상 걸리신다면 근력이 약해진 겁니다. 세 번째, 종아리 둘레 확인입니다. 양손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종아리 가장 굵은 부분을 감싸보세요. 손가락 사이에 틈이 생긴다면 근육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네 번째, 혈액 검사입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실 때 알부민 수치를 확인하세요. 알부민은 우리 몸의 단백질 영양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낮으면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근감소증은 아닙니다. 다른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혈당이 오랫동안 높으면 신경이 손상됩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신경이 망가지니까 근육의 신호가 제대로 안 가고 근육이 위축되는 겁니다.
이 경우엔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혈당부터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예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무릎이나 고관절이 아프니까 움직이기 싫어지시죠? 그럼 활동량이 줄고 근육을 안 쓰니까 빠지는 겁니다. 이걸 불용성 위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엔 관절 통증 치료와 함께 운동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대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최근 몇 달 사이 다리에 힘이 빠져서 지팡이를 짚고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악력도 약하고 종아리도 많이 가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 당화혈색소가 9 이상이었습니다. 당뇨가 심하게 조절이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은 단백질 문제가 아니라 당뇨 조절이 우선이었습니다. 혈당을 잡고 나서야 비로소 근력 운동과 식이요법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원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린 자가 진단법으로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근육이 빠지니까 단백질을 열심히 드셨을 겁니다. 고기도 드시고 계란도 드시고 두부도 드시고. 그런데 왜 근육이 안 붙을까요? 왜 효과가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 섭취량에만 집중하십니다. 하루에 고기 100g, 계란 2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섭취량이 아닙니다. 흡수율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입으로 넣어도 우리 몸이 그걸 흡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배출되는 겁니다. 돈 주고 산 비싼 고기가 화장실로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왜 흡수가 안 될까요? 숨겨진 범인이 있습니다. 바로 저산증입니다. 위산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하이포클로하이드리아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에서 산을 만드는 세포가 점점 줄어듭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상당수가 이 저산증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일단 위로 들어갑니다. 위에서 뭘 해야 되느냐? 단백질을 잘게 쪼개야 합니다. 그래야 소장에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쪼개는 일을 누가 하느냐?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합니다. 그런데 이 펩신이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위산입니다. 위산이 있어야 펩신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위산이 펩신의 스위치를 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위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펩신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럼 고기가 위에서 제대로 분해가 안 됩니다. 큰 덩어리 그대로 소장으로 넘어갑니다. 소장은 이미 잘게 쪼개진 단백질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큰 덩어리는 흡수를 못합니다. 결국 그냥 배출되는 겁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통나무를 아궁이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나무를 그대로 넣으면 불이 잘 안 붙습니다. 그걸 도끼로 잘게 쪼개서 장작을 만들어야 활활 타오르죠? 위산이 바로 그 도끼입니다. 위산이 없으면 단백질이라는 통나무를 쪼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급 한우를 드셔도 아무리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드셔도 위산이 부족하면 흡수율이 뚝 떨어집니다. 절반도 흡수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산증은 단백질만 문제가 아닙니다. 칼슘 흡수도 방해합니다.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잘 녹아야 흡수가 되는데 위산이 부족하면 칼슘도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럼 골다공증이 더 심해집니다. 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분도 위산이 있어야 흡수 가능한 형태로 바뀝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철분이 흡수가 안 되고 빈혈이 생깁니다. 비타민 B12도 그렇습니다. 비타민 B12는 위산과 위에서 나오는 내인성 인자라는 물질이 있어야 흡수됩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B12 결핍이 오고 신경 손상이나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결국 저산증 하나가 우리 몸 전체의 영양 흡수를 망치는 겁니다.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까지 다 흡수가 안 되니까 근육도 안 붙고 뼈도 약해지고 빈혈도 생기고 머리도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입니다. 위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 그리고 흡수를 도와주는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는 식품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새로우셨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근육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식품 3가지입니다. 계란이나 두부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첫 번째 식품, 새우입니다. 새우가 왜 좋으냐? 2가지 핵심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를 만듭니다.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뭐가 좋으냐? 영양소가 근육으로 가는 길이 넓어지는 겁니다. 고속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백질이 근육까지 빠르게 도착하는 겁니다. 둘째는 아스타잔틴입니다. 새우의 빨간색을 만드는 성분인데 이게 엄청난 항산화제입니다. 얼마나 강력하냐면 비타민C보다 6000배, 비타민 E보다 500배 강합니다. 이 아스타잔틴이 근육의 염증과 손상을 막아줍니다. 운동을 하거나 몸을 쓰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는데 아스타잔틴이 그걸 보호해주는 겁니다. 근육이 더 빨리 회복되고 더 잘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2번째 식품,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왕입니다. 건조된 렌틸콩 100g에는 단백질이 23g 들어있습니다. 물론 조리하고 나면 물을 흡수해서 100g당 9g 정도로 줄긴 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렌틸콩의 진짜 강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섬유질이 장에서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듭니다. 그럼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이걸 슈거 스파이크 방지라고 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인슐린도 안정됩니다. 인슐린이 안정되면 근육 합성이 더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3번째 식품, 차조기씨 가루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깨라고 부르는 겁니다. 들깨에는 ALA라는 식물성 오메가3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식물성 오메가3 중에서는 최고 수준입니다. 이 오메가3이 뭐 하느냐?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억제합니다. 몸에 염증이 많으면 근육이 아무리 운동해도 잘 안 붙습니다. 염증이 근육 회복을 방해하거든요. 들깨의 오메가3이 그 염증을 잡아주니까 근육이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들깨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건 뇌신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만 챙기는 게 아니라 뇌도 함께 지키는 겁니다. 자, 이 3가지가 핵심 식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식품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몇 배로 올라갑니다. 최강 조합 첫 번째, 렌틸콩과 현미입니다. 렌틸콩은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부족하고 현미는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채워줍니다. 완전 단백질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렌틸콩 카레에 현미밥을 곁들여 드시면 완벽합니다. 최강 조합 2번째, 들깨의 가루와 우유 또는 요거트입니다. 들깨의 오메가3은 지용성입니다. 기름에 녹는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유나 요거트처럼 지방이 있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침에 요거트에 들깨의 가루 1스푼 넣어서 드세요. 최강 조합 3번째, 새우와 브로콜리입니다. 새우에는 칼슘이 들어있고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가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새우 볶음에 브로콜리 넣어서 드시면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새우 튀김입니다. 고온에 튀기면 아스타잔틴과 오메가3이 파괴됩니다. 새우의 핵심 영양소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찌거나 삶거나 살짝 볶아서 드세요. 둘째, 렌틸콩 조림입니다. 설탕 넣고 달게 조리면 혈당 조절 효과가 완전히 상쇄됩니다. 렌틸콩으로 혈당을 잡으려고 먹는데 설탕 때문에 오히려 혈당이 오르는 겁니다. 조림보다는 카레나 수프로 드세요. 셋째, 들깨와 커피입니다. 커피의 탄닌 성분이 철분과 다른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들가에 드시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뒤에 커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식품, 새우, 렌틸콩, 들깨만 제대로 조합해서 드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장 보러 가셔서 이 세 가지부터 사오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당장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단백질은 섭취량이 아니라 흡수율입니다. 위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흡수가 잘 되는 식품을 선택하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새우는 영양소 운반과 근육 보호를, 렌틸콩은 단백질 공급과 혈당 조절을, 들깨는 한겸 효과와 뇌 보호를 담당합니다.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셋째, 조합이 중요합니다. 렌틸콩과 현미, 들깨와 우유, 새우와 브로콜리처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지팡이 짚고 오시는 분들, 계단 오르기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만 찾으시는 분들, 병뚜껑 하나 못 열어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 그분들 대부분이 단백질을 안 드신 게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드셨어요. 고기도 드시고 계란도 드시고 우유도 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흡수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몸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헛수고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새우, 렌틸콩, 들깨는 특별한 식품이 아닙니다. 마트 가시면 다 있는 식품입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조리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새우는 삶거나 찌시면 되고, 렌틸콩은 카레나 수프로 끓이시면 되고, 들깨는 가루로 사서 요거트나 우유에 타 드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올려보세요. 내일은 2가지를 올려보세요. 모레는 3가지 다 올려보세요.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찰 겁니다. 병뚜껑 여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질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질 겁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가족들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자식들 걱정 안 끼치시고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으시고 여행도 가실 수 있으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으시려면 건강이 기본입니다. 그 건강의 기본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육이 있어야 뼈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근육이 있어야 혼자 화장실도 가시고 혼자 밥도 드시고 혼자 옷도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존감이고 독립성이고 삶의 질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마트 가셔서 새우 한 팩, 렌틸콩 한 봉지, 들가에 가루 하나 사오세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되찾고 웃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에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거울을 보실 때가 있으시죠? 세수하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얼굴이 퉁퉁 붓고 눈두덩이가 무겁고 뭔가 피부가 늘어져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말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볼을 쓸어 올려보기도 하고 찬물로 세수도 해보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혼자 이런 생각하시죠?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늙어 보이지? 사실 이건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50대 이상 어르신 중 10명 중 7명 이상이 아침 얼굴 붓기와 피부 처짐 때문에 고민하신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얼굴 부기와 처짐, 그냥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얼굴에 노폐물이 쌓여서 그런 거니까 세게 눌러서 뚫어야 한다고요. 아니면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체념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봐온 결과 이 두 가지 생각 모두 위험한 오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겪고 계신 얼굴 부기와 처짐이 왜 단순한 노화가 아닌지, 어떤 심각한 문제들로 이어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림프 마사지의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올해 발표된 최신 연구 결과들도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셋째, 얼굴이 왜 아래로 처지는지 그 숨겨진 근육의 비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이 내용 하나만 제대로 아셔도 거울 앞에서 한숨 쉬는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그 부기와 처짐이 왜 위험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잠깐만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침마다 얼굴 부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영상 공유 버튼 눌러서 한 분만 보내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 그분의 아침을 바꿔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마다 얼굴이 붓는 것,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고무풍선 생각해 보세요. 풍선을 한 번 불었다 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빵빵하게 불었다가 저녁에 쪼그라들었다가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무가 늘어나서 탄력을 잃고 주름주름해지죠. 여러분 얼굴 피부도 똑같습니다. 아침마다 부으면서 피부가 팽창했다가 낮 동안 따지면서 수축하는 걸 매일 반복하다 보면 피부 속 탄력 섬유들이 끊어집니다. 한번 끊어진 탄력 섬유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점점 더 아래로 처지는 겁니다.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턱선이 무너지고 목과 얼굴 경계가 흐릿해지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 얼굴 붓기가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 중에 얼굴 붓기 때문에 오셨다가 뜻밖의 질병을 발견하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 콩팥 문제입니다. 우리 콩팥은 몸속 노폐물과 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에 쌓입니다. 특히 아침에 눈과 얼굴이 심하게 붓는데 낮 동안 조금씩 가라앉는 게 특징입니다. 만약 얼굴 붓기와 함께 소변 색깔이 이상하거나 소변 거품이 많이 나거나 다리도 함께 붓는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갑상선 문제입니다. 목 앞쪽에 있는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몸 전체가 느려지고 얼굴에 특이한 부종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부기와 다른 점은 손가락으로 꾹 눌러도 자국이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단단한 반죽처럼 느껴집니다. 얼굴 부기와 함께 추위를 많이 타고 쉽게 피곤하고 변비가 심해지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면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심장이나 다른 장기에 문제가 있어도 얼굴이 부을 수 있으니 붓기가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 부기를 빼려고 잘못된 방법을 쓰신다는 겁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림프 마사지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들 보셨을 겁니다. 얼굴을 손가락 마디로 세게 누르고 꾹꾹 눌러서 시원하게 풀어야 한다고 하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림프관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얇고 약합니다.
피부 바로 밑, 겨우 2mm 깊이의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아주 얇은 관입니다. 세게 누르면 이 관이 눌려서 망가집니다. 한번 망가진 림프관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림프 흐름이 더 막혀서 부기가 심해지고 얼굴에 멍이 들거나 피부가 빨갛게 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60대 중반 여성분이셨는데 유명한 마사지 선생님한테 3개월 동안 열심히 얼굴 마사지를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점점 얼굴이 더 붓고 피부가 울긋불긋해져서 저를 찾아오셨죠. 보니까 볼 쪽 피부에 작은 실핏줄들이 터져서 붉은 반점이 여러 개 생겨 있었습니다. 너무 세게 눌러서 림프관뿐 아니라 가느다란 핏줄까지 다친 겁니다. 치료하는 데만 몇 달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얼굴 부기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방치하면 피부 탄력이 무너지고 때로는 심각한 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마사지로 림프관을 망가뜨리시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궁금하실 겁니다. 대체 림프가 뭐길래 얼굴이 왜 아래로 처지는 걸까? 다음 순서에서 그 비밀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 설명 중에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에 물음표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얼굴이 왜 붓고 왜 처지는 걸까요? 그 비밀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는 하수도 이야기고 또 하나는 줄다리기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수도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여러분, 집에 하수도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부엌 싱크대에서 물이 안 내려가고 역류하죠. 냄새도 나고 물이 고여서 지저분해집니다. 우리 얼굴에도 똑같은 하수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림프입니다. 림프는 우리 몸 전체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작은 관들입니다. 이 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세포와 조직 사이에 고여 있는 더러운 물과 쓰레기를 모아서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피가 온몸에 영양분을 배달하고 나면 그 찌꺼기와 노폐물은 림프가 수거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얼굴의 림프들이 모두 어디로 모일까요? 바로 목입니다. 귀 뒤쪽, 턱 밑, 이런 곳에 작은 콩알만한 덩어리들이 있죠. 그게 림프절입니다. 얼굴에서 내려온 더러운 림프가 거기서 한번 걸러지고 최종적으로는 목 옆쪽, 여러분이 맥박 짚을 때 손대는 그 근육 주변으로 쭉 내려갑니다. 거기가 바로 최종 하수 처리장입니다. 올해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나이가 뒤가 들수록 이 림프 흐름이 3분의 1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수도가 좁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노폐물이 제대로 안 빠지고 얼굴에 고이겠죠. 그게 부기입니다. 피부가 칙칙해 보이고 뾰루지도 잘 생기고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붓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올해 8월 미국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머리와 목의 림프 흐름이 좋아지면 뇌 기능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뇌에 쌓인 나쁜 물질들도 림프를 타고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림프는 단순히 얼굴 부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건강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하수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줄다리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운동회 때 줄다리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한쪽 팀이 세게 당기면 줄이 그쪽으로 쭉 끌려갑니다. 우리 얼굴도 똑같습니다. 얼굴에는 수십 개의 작은 근육들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얼굴을 위로 올리는 근육들입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볼을 위로 끌어올리고 눈썹을 치켜트는 근육들이죠. 반대쪽은 얼굴을 아래로 당기는 근육들입니다. 미간을 찌푸리고 입꼬리를 내리고 볼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근육들입니다. 젊을 때는 이 두 팀의 힘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팽팽하고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래로 당기는 근육들은 점점 더 세지고 단단해지는데 위로 올리는 근육들은 점점 약해지고 힘을 잃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다 살면서 어떤 표정을 더 많이 짓습니까? 웃는 얼굴보다 찡그린 얼굴, 걱정하는 얼굴,
무표정한 얼굴을 더 많이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래로 당기는 근육들은 매일 운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강해지죠. 반면 위로 올리는 근육들은 거의 안 쓰니까 약해집니다. 올해 발표된 얼굴 근육 연구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입 주변 근육이 얇아지고 약해지면서 입술이 뒤로 밀리고 얇아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나이에 따라 어떤 근육은 힘이 빠지에 따라 어떤 근육은 힘이 빠지고 어떤 근육은 오히려 더 긴장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결국 줄다리기에서 아래로 당기는 힘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 방향으로 얼굴이 처집니다.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입꼬리가 내려가고 턱선이 무너지고 목과 얼굴 경계가 흐려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숨겨진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턱 관절입니다. 턱을 자주 개거나 한쪽으로만 씹거나 자면서 이를 가는 습관이 있으면 턱 관절이 틀어집니다. 턱이 틀어지면 거기 붙어 있는 목 근육들도 한쪽만 긴장하게 되고 그러면 림프 흐름을 막습니다. 둘째, 얼굴 비대칭입니다. 웃을 때 입꼬리 높이가 다르거나 눈썹 높이가 다르다면 얼굴 골격 자체가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뼈가 틀어지면 근육도 비뚤어지고 림프관도 눌리게 됩니다. 셋째, 호흡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가슴으로만 얕게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림프는 심장처럼 스스로 펌프질을 못합니다. 근육이 움직이고 배로 깊이 숨을 쉴 때 배 안쪽 큰 근육이 움직여야 림프가 흐릅니다. 얕게 숨 쉬면 림프가 안 움직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얼굴이 붓고 처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목 쪽 림프 하수도가 막혀서 노폐물이 역류하는 것. 둘, 얼굴 근육 줄다리기에서 아래로 당기는 팀이 이기는 것. 여기에 턱 관절, 얼굴 비대칭, 얕은 호흡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 심해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순서에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해가 되셨으면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동기가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거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 준비하셔서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1단계, 올바른 림프 마사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게 누르면 안 된다고 했죠. 림프관은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아주 얇은 관입니다. 그러니까 피부만 살짝살짝 밀어주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손가락 2개나 3개를 모아서 크림이나 오일을 살짝 바른 다음에 시작합니다. 힘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깃털로 쓸어내리듯이 아주 부드럽게 피부 표면만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겁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노폐물을 어디로 보낼 건가? 목 쪽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야죠. 그러니까 얼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최종적으로는 목 쪽으로 쓸어내립니다.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마부터 시작합니다. 이마 중앙에서 관자놀이 쪽으로 쓸어내립니다. 5번 정도. 그 다음 눈 주위입니다. 눈 밑을 눈꼬리 쪽으로 살짝 밀어주고 눈썹 위도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볼은 코 옆에서 귀 쪽으로 쓸어냅니다. 턱은 턱 끝에서 귀 밑으로 쓸어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귀 뒤에서 목 옆쪽을 따라서 쭉 쇄골 쪽으로 쓸어내립니다. 이게 하수 처리장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입니다. 여기를 시원하게 열어줘야 위에서 내려온 림프가 쭉 빠져나갑니다.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크림 바를 때 3분만 투자하세요. 절대 아프거나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정말 깃털처럼 가볍게. 2단계, 근육 균형 잡기입니다. 아까 줄다리기 얘기했죠? 아래로 당기는 근육은 너무 세고 위로 올리는 근육은 약하다고요. 그럼 2가지를 해야 합니다. 너무 센 근육은 풀어주고 약한 근육은 강화시켜야 합니다. 먼저 센 근육 풀어주는 법입니다. 미간, 여기 찌푸릴 때 힘들어가는 곳 있죠? 여기를 엄지와 검지로 살살 잡아서 꼬집듯이 풀어줍니다.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요. 10초 정도 꾹 누르고 놔주고 또 누르고 놔주고 5번 반복합니다. 입꼬리 양쪽, 여기도 나이 들면서 아래로 처지게 만드는 근육이 있습니다. 여기도 손가락 끝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줍니다. 한 10초씩 5번.
이제 약한 근육 강화하는 법입니다. 거울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이를 드러내면서 으르렁하는 표정을 지어보세요. 마치 호랑이가 위협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면 볼을 위로 올리는 근육이 움직입니다. 이 자세로 5초 버티고 쉬고 다시 5초 버티고 10번 반복하세요. 또 하나, 입꼬리만 쭉 올려서 활짝 웃는 표정을 지어보세요. 입은 다물고 입꼬리만 귀 쪽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것도 5초씩 10번. 처음에는 잘 안 되실 겁니다. 근육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매일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3단계. 병원 시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집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으면 병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사 치료입니다. 근육을 일시적으로 쉬게 만들어서 주름을 없애거나 턱선을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효과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가고 안전하지만 반드시 경험 많은 의사한테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는 레이저나 초음파 치료입니다. 피부 깊은 곳에 열을 가해서 콜라겐을 새로 만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시술 후 1개월에서 3개월에 걸쳐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고 보통 1년 정도 지속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시술들은 여러분이 1단계, 2단계를 꾸준히 하시면서 추가로 받는 겁니다. 시술만 받고 관리를 안 하시면 금방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3가지를 실천하세요. 첫째, 아침마다 3분 림프 마사지, 깃털처럼 가볍게. 둘째, 거울 보고 얼굴 근육 운동, 하루 5분이면 됩니다. 셋째, 필요하면 병원 시술 도움 받되 원리를 이해하고 받으세요. 이 3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석 달 뒤에는 거울 보시면서 놀라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바로 림프 마사지 해보신 분 계시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딱 3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얼굴 부기와 처짐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림프 하수도가 막히고 근육 기능이 무너진 겁니다. 둘째, 림프 마사지는 절대 세게 누르면 안 되고 깃털처럼 가볍게 목 쪽으로 쓸어내려야 합니다. 셋째, 아래로 당기는 근육은 풀어주고 위로 올리는 근육은 강화하는 운동을 매일 해야 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밤 자기 전에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3분만 투자해 보세요. 얼굴에 크림 바르실 때 림프 마사지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귀 뒤에서 목 옆으로 쓸어내리는 것 기억하시죠? 그것 딱 5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거울 보세요. 어제보다 덜 붓고 피부가 좀 더 밝아 보이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께 용기를 줄 겁니다. 나이 드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다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셨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그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림프를 풀어주고 근육을 균형 있게 만들면 얼굴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온몸이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석 달만 해보세요. 석 달 뒤에 오늘 찍은 사진이랑 비교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림프는 깃털처럼 가볍게, 목 쪽으로. 생 근육은 풀어주고, 약한 근육은 강화하기. 매일 3분, 석 달만 해보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활짝 웃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결심하신 분 계시면 댓글에 희망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가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뇌경색이라는 말을 꺼낼 때 환자분들 표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십니다. 뇌졸중, 뇌경색. 이 단어들은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에게 공포 그 자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순간에 쓰러져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분이 몇 명일까요? 11만 명이 넘습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300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누군가 쓰러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뇌졸중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그리고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뇌출혈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때는 영양 상태도 안 좋았고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할 방법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뇌경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식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름진 음식, 서구화된 식습관이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뇌경색은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90%까지 예방이 가능합니다. 10명 중 9명은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 이야기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무서운 병이 생기는지 그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증상들, 이게 진짜 뇌경색 신호인지 아니면 다른 병인지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뇌경색을 90% 예방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골든타임을 지키는 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뇌경색에 대한 두려움을 지식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뇌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 무게가 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겨우 2%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뇌가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써버립니다. 50배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공장으로 치면 24시간 불가동하는 에너지 집약형 공장이죠.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건 산소와 영양분이 끊임없이 공급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뇌세포는 다른 세포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심장이나 근육세포는 산소가 좀 부족해도 버틸 수 있습니다. 비상에너지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뇌세포는 그게 안 됩니다. 산소 공급이 딱 4분에서 6분만 끊겨도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되돌릴 수 없는 죽음입니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4분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입니다. 라면 끓이는 시간도 안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뇌세포가 비가역적으로 손상된다는 겁니다. 이게 뇌경색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럼 혈관은 어떻게 막히는 걸까요? 크게 2가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동맥경화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 수도관 생각해 보세요. 수도관을 오래 쓰면 안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입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혈관벽에 기름 찌꺼기,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처음엔 얇게 쌓이다가 점점 두꺼워집니다. 4차선 도로가 3차선이 되고 2차선이 되고 결국엔 1차선도 안 남습니다. 완전히 막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하루 이틀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임계점을 넘으면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그 순간 뇌세포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뚝 끊기는 겁니다. 2번째는 혈전입니다. 이건 더 무섭습니다. 피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피떡이 어디서 생기느냐? 주로 심장에서 생깁니다. 특히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는 분들이 위험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떨면서 심방 안에 피가 고이고 그 피가 굳어서 피떡이 됩니다. 이 피떡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 나가서 혈관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뇌혈관 어딘가에 걸려서 막아버립니다. 동맥경화로 막히는 것하고 혈전으로 막히는 것, 뭐가 더 무섭냐고요? 혈전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동맥경화는 서서히 진행되니까 주변 혈관들이 우회로를 만들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혈전은 갑자기 날아와서 막아버리니까 뇌가 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상 범위가 훨씬 넓고 후유증도 심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남성분이셨는데 평소에 건강하셨습니다.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심방세동이 있었는데 본인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증상이 없으셨거든요. 심장에서 생긴 핏떡이 뇌로 날아가서 뇌혈관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십니다. 이게 뇌경색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증상도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심방세동이 있는 분은 뇌졸중 위험이 일반인보다 5배나 높습니다. 5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들한테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눌러 놓으시면 앞으로 올라올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지러워서 왔다. 손발이 저려서 왔다. 그런데 검사해보면 뇌경색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반대로 정말 위험한 신호인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구별법만 확실히 알아가셔도 여러분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지럼증입니다. 어지럽다고 다 뇌경색이 아닙니다. 가짜 신호가 있습니다. 이석증 같은 말초성 어지럼증이죠. 이건 어떤 느낌이냐? 세상이 빙빙 돌아갑니다. 회전목마 탄 것처럼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고 구토가 심하게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비틀거리긴 해도 걸을 수는 있습니다. 벽을 잡고라도 화장실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뇌경색으로 오는 어지럼증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빙빙 도는 느낌보다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립니다.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자꾸 한쪽으로 쏠립니다. 중심을 못 잡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증상이 같이 옵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물건이 2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동반됩니다. 이럴 때는 절대 집에서 쉬면 안 됩니다.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손발 저림입니다. 이것도 헷갈리십니다. 많은 분들이 척추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이렇습니다. 서서히 진행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걸으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쉬어야 합니다. 앉거나 허리를 숙이면 좀 나아집니다. 그런데 뇌경색으로 오는 저림은 전혀 다릅니다. 갑자기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거나 감각이 둔해집니다. 얼굴까지 함께 저린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척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TIA라고 합니다. 일과성 뇌어혈 발작입니다. 이게 뭐냐면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몇 분 후에 다시 괜찮아집니다. 발음이 어눌해졌다가 1시간 후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다행이다. 괜찮아졌네. 그냥 일시적으로 그랬나 보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린 겁니다. 뇌경색 예고편입니다.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TIA를 경험하신 분 5명 중 1명은 3개월 이내에 진짜 뇌경색이 옵니다. 그것도 절반은 48시간 이내에 옵니다. 이틀 안에 큰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사라졌어도 반드시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AST 법칙입니다. 이건 꼭 외우고 가셔야 합니다.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웃어보라고 하세요.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고 처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A는 arm, 팔입니다. 두 팔을 앞으로 들어 올려보라고 하세요. 한쪽 팔이 내려가거나 힘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S는 스피치, 말입니다. 간장 공장 공장장. 이런 문장을 따라 해보라고 하세요.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이 꼬이면 위험합니다.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체 없이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증상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에 궁금해요라고 적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 예방이 가능하다고 했죠? 첫 번째로 할 일은 바로 식탁을 바꾸는 겁니다. 기름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기름이 다 똑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좋은 기름이 있고 나쁜 기름이 있습니다. 좋은 기름은 혈관을 지켜주고 나쁜 기름은 혈관을 막습니다. 좋은 기름 첫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그것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쓰셔야 합니다. 이 안에 오메가9이라는 성분과 폴리페놀이 들어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관 염증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지중해 연한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이 적은 이유가 바로 올리브유 때문입니다. 프레디메드라는 대규모 연구가 있었습니다. 올리브유를 포함한 지중해식 식단을 먹은 사람들이 저지방 식단을 먹은 사람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30%나 낮았습니다. 좋은 기름 두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정확히는 알파리놀렌산이 들어 있습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들기름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산패가 엄청 빠릅니다.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개봉하면 한 달 안에 다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나물 무칠 때나 샐러드에 생으로 넣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나쁜 기름은 뭘까요? 최악은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이 대표적입니다. 과자, 빵, 튀김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식품 라벨에 경화유, 부분 경화유라고 적혀 있으면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건 혈관을 직접 공격합니다.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이 오메가6가 과다한 기름입니다. 콩기름, 옥수수유, 해바라기씨유. 이 기름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깨지면 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현대인은 오메가6을 과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뮤입니다. 라면, 과자, 가공식품에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높아서 혈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말이 돌아다닙니다. 식용유만 바꿔도 80% 예방된다. 이건 명백한 과장입니다. 기름 바꾸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80%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90% 예방을 위한 여러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제 기름 말고 피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에는 나트륨이 엄청 많고 아질산염 같은 첨가물도 들어 있습니다.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둘째,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라면, 즉석밥, 냉동식품. 편하긴 하지만 나트륨 폭탄입니다. 한 봉지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깁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이 상합니다. 셋째, 과도한 염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짜게 드시는 거 좋아하시죠? 김치도 짜게 담그시고 찌개도 간 세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아침에는 통곡물 빵에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 드시고 계란 1개, 토마토 1개 드십시오. 점심에는 현미밥에 등푸른 생선구이, 나물 반찬 드시면 됩니다. 저녁은 가볍게 두부 샐러드에 들기름 뿌려서 드시면 좋습니다. 간식은 견과류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공된 음식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 드시면 됩니다. 통곡물, 채소, 생선, 좋은 기름.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바로 실천하실 분 계십니까? 댓글에 실천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동기가 됩니다. 자, 식탁을 바꾸셨으면 이제 두 번째 실천법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숨어있는 위험을 먼저 찾아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검사가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경동맥이 뭐냐? 목에 있는 혈관인데 뇌로 가는 혈액의 80%가 이 혈관을 통해 갑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목을 만져보세요. 턱 아래쪽 목 양옆에 콩닥콩닥 뛰는 게 느껴지시죠? 그게 바로 경동맥입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 바로 뇌경색입니다. 초음파로 이 혈관을 보면 동맥경화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혈관 벽이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간은 10분도 안 걸립니다. 아프지도 않고 방사선 노출도 없고 안전합니다. 50대 이상이면 1년에 한 번씩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정밀하게 보고 싶으면 뇌 MRI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뇌혈관 자체를 촬영해서 어디가 좁아졌는지,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동맥류는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거나 경동맥 초음파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이 검사까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홀터 검사입니다. 24시간 심전도를 붙이고 다니면서 심장 리듬을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아까 파트 2에서 심방세동 이야기했죠? 심장이 불규칙하게 떨면서 피떡을 만드는 무서운 부정맥. 문제는 증상 없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평소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이 불규칙하다 싶으면 꼭 받아보세요. 손목에서 맥박을 재봤는데 리듬이 들쑥날쑥하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홀터 검사로 심방세동을 발견하면 한근고제라는 약을 먹어서 피떡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뇌경색을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실천법입니다. 위험 요인을 관리하십시오. 첫째,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계속 상처가 납니다. 마치 수도 압력이 너무 세면 수도관이 손상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다가 결국 혈관을 막습니다. 집에 혈압계 하나 장만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5분 정도 편하게 앉아 계신 다음에 재세요. 수축기 혈압이 140 넘거나 이왕이 혈압이 90 넘으면 병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약 먹으라고 하면 꼭 드셔야 합니다. 혈압약은 평생 먹는 게 원칙입니다. 중간에 끊으면 안 됩니다. 둘째, 혈당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설탕물처럼 점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러면 피떡이 잘 생기는 환경이 됩니다. 혈당 관리 안 하면 뇌경색 위험이 2배에서 3배로 올라갑니다. 공복 혈당 126 넘으면 당뇨입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넘어도 당뇨입니다. 정기적으로 혈당 체크하시고 당화혈색소 검사도 3개월마다 받으세요. 셋째,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다가 숨이 자꾸 멈추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혈압을 확 올립니다.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어서라도 산소를 공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밤새 반복되면 혈관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밤에 코를 심하게 골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한참 있다가 컥 하고 숨을 몰아쉬고 다시 코 고는 패턴이 반복되면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아프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수면다원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룻밤 자면서 수면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검사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되면 CPAP이라는 양압기를 착용하고 자야 합니다. 처음엔 불편하지만 적응하면 괜찮습니다. 이것만 잘 써도 뇌경색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총 콜레스테롤보다 중요한 건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입니다. 이게 130 넘으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면 70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스타틴이라는 약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내려가고 동맥경화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생명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뇌경색은 90%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하루 300명이 쓰러지는 무서운 병이지만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고 좋은 기름으로 바꾸고 위험 요인을 미리 찾으면 10명 중 9명은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페이스트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거나 팔에 힘이 빠지거나 발음이 어눌해지면 즉시 119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건 더 큰 뇌경색의 경고입니다. 셋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찾으십시오. 경동맥 초음파로 혈관 상태를 확인하고 홀터 검사로 숨어있는 심방세동을 찾아내면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조금만 미리 관리하셨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뇌경색은 한순간에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가족들한테 짐이 될까봐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예방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딱 한 가지만 실천하셔도 됩니다. 집에 있는 식용유를 올리브유로 바꾸는 것, 동네 병원에서 경동맥 초음파 한번 받아보는 것, 혈압약 빠뜨리지 않고 먹는 것,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분들과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